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5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5번에서 이제 학습 요소, 방법이 유의사항,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인데요. 사실 이제 뭐 학습 요소를 막 외우고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소수 공부하실 때 학습 요소를 좀 자세히 보거든요. 그래서 학습 요소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안에서 뭐 같은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습 요소를 보시는데 지금 이제 5번의 자료에서 그러면 이제 중학교 게 있고요. 고1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걸 이제 막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이거 막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별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텀을 들이고 쓰고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요. 무작정 하는 건 지금 중요하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1, 3학년에 수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화 연산이잖아요. 먼저 수화 연산이라 제가 이번에는 그 학습 요소의 옆에다가 이제 개수를 좀 써놨어요. 전체가 36개고 뭐 이렇게 이제 이 중학교 1, 3학년군 자체는요, 첫 번째 줄이 이제 중1, 중2, 중3을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한수부터 하면 4개는 이제 중2, 제곱근부터 하면 중3이고요. 그 밑에는 기호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별로 뭐 각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많을 때 보면 정신이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그냥 끊어놓은 거니까 그냥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요소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는 지도서 특강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같이 봤어요. 그러면 학습 요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하고 다 항목을 보고 갈 거예요. 지금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할게요. 자, 각자 나하고 다 항목을 좀 이제 쓰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나 보죠. 예, 나 보시면서 자연수, 그쵸? 자연수. 그다음에 이제 2번은 다양한 상황을 이용하여 음수의 필요성, 다양한 상황, 필요성.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진도 나가는 강의가 아니라 확인만 하죠. 3번 모델, 직관적. 모델, 직관적. 그러니까 아까 읽으실 때 그 앞에 좀 읽으셔야 연결이 되죠. 소수, 분수, 소수 표현, 분수 표현, 유용성. 자, 5번 중요한 거죠. 예, 순환 소수로 나타내는 것. 다루지 않죠. 순환 소수로 나타내는 것 다루지 않죠. 6번은 분수로 고치는데 그걸 왜 하느냐면 순환 소수가 유리수임을 유리수, 분수, 유리수. 자, 7번에 제곱근과 무리수 얘기할 때 이제 모음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8번에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에서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왜요? 무리수의 존재. 직관적 무리수의 존재. 직관적 무리수의 존재. 자, 이제 무리수의 예. 실생활에 사용되는 무리수의 예. 이런 빈칸을 보시면 항상 뒤에 오는 건 애지간하면은 뭐 구체적인 거나 직관적인 거나 찾아보는 활동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무리수, 실수 이런 수가 나왔을 때는 일단 그 수의 필요성, 유용성을 인식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9번에는 찾아보는 활동, 필요성, 유용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에서는요, 항상 거기 우리가 진도 나갈 때도 보면 뭐 안 다룬다, 복잡한 거 다루지 않는다. 제가 뒷부분을 이렇게 문제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요번 특강이 외우기 특강이니까 한번 써보려고 제가 앞에 빈칸을 뚫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단원이 지금 수와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들어가면 되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거 안 한다.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거 안 한다. 그리고 2학년산을 안 하는데 무엇까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칙계산까지 하니까 사칙계산 이외에 2학년산 안 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중1, 3의 수화연산이에요. 수화연산에서 이렇게 됐다. 내가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못 썼다. 못 쓴 건 아예 표시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나중에 보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문자와 시계 학습 요소가 지금 제가 개수도 써놓은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많죠. 그게 나가 다가. 쓰기 시작하세요.
예, 조금 개수가 많은데 자, 그러면 문자화식 또 볼게요. 자, 다양한 상황에서 문자의 필요성과 유용성. 필요성과 유용성. 물론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빈칸을 뚫어놓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랬고요. 자, 두 번째는 문자의 수, 문자와 일상 언어니까 뒤에 뭐겠어요?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특징. 특징.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은 지수가 자연수죠. 자연수. 결국에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였어요.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 자, 4번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어 그 몫이 다항식 되는 거죠. 몫이 다항식이 되는 경우만. 몫이 다항수가 되는 경우만.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전체적인 거라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 도입하여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더 나은 풀이 방법을 찾고 설명. 자, 5번에 다시 할게요. 다양한 상황, 필요성, 풀이 방법을 찾고 설명. 자, 6번 같은 경우 방정식과 부등식을 활용하여 뭘 하겠다는 거예요?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유용성과 편리함을 인식하게 한다. 유용성과 편리함을 인식하게 한다. 유용성과 편리함. 자, 7번을 보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 무엇이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해겠죠. 해. 확인하게 한다. 확인하게 한다. 자, 8번에 수에 대한 뭐하고 뭐가 다항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거죠. 확장. 근데 수에 대한 사칙연산, 소인수 분해. 사칙연산, 소인수 분해가 다항식으로 확장. 그리고 인수분해를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9번에 해놓은 거고요. 뭐 그런 걸 다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 정도 선이라는 거, 중학교에서. 그 다음에 10번에 다항식의 곱셈과 다항식 인수분해. 다항식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하고는 뭐예요? 결국에는 역관계. 역관계를 이해하고 이와 유사한 관계를 뭘 할 수 있다? 찾아보는 활동.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실수인 경우만 다룬다. 실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아까 앞에 수와 연산에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기호와 용어, 지금의 학습 요소에서 이제 사라졌지만 교수학습 상황에 사용해도 되는 허가받은 것들인데 그거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참에 쓰시면서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개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은 문자화식, 중학교 문자화식이에요. 10개가 있어요. 보고 쓰셔도 되는데 한번 쓰신 분이 있으니까 그 답을 맞춰볼게요. 시계값. 그 다음에 세 개를 동시에 좌변, 우변, 양변. 이러면 외워지잖아요. 시계값. 그 다음에 좌변, 우변, 양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차식, 전개식. 이런 말이 다 없어진 거죠. 2차식, 전개식.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시계값을 하고요. 좌변, 우변, 양변을 동시에 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식으로 2차식, 전개식, 연립 1차 방정식. 그리고요. 뒤에 나머지가 뭐냐면 소고, 가간법, 대입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원래 같이 쓰는 거잖아요. 소고법 해라, 뭐를 해라, 뭐 해라 이렇게. 그 10개가 되잖아요. 그 외워져요. 그래서 같이 외우시라는 거예요. 네, 시계값, 좌변, 우변, 양변. 그쵸? 전개식, 2차식, 연립 1차 방정식, 소거, 가간법, 대입법. 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지금 다 아직 못했어도 10개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자, 다 볼게요. 지나치게 복잡한 걸 다루지 않는데 지금 뒤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딘지를 보자고요. 이게 문자화식이에요. 문자화식.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한 거 하지 말자. 방정식과 부등식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중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게 지금 중학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읽으시면서 완벽한 것만 쓰세요. 그냥 아닌 거는 나중에 메꾸면 훨씬 잘 돼요. 지금 한꺼번에 열 몇 개가 막 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거 함수 넘어가서 지금 함수 요소 한 번씩 눈에 훑어보시고 나 다 쓸게요. 그럼 또 더 많지 않죠? 자, 그러면 함수 보죠. 예. 실생활에서 좌표가 사용되는 뭘 찾겠어요? 얘를 찾겠죠. 칸도 작아요. 얘.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어디다 표현하겠어요? 수직선과 좌표평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장들을 좀 보면 되고요. 밑줄을 위주로. 예. 수직선과 좌표평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어요. 중학교의 함수인데,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중학교 애들에게 이제 중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우면서 이제 2학년 때 함수 배우는데, 증가와 감소, 주기적 변화. 증가와 감소, 주기적 변화. 중학교에게 요 정도의 이제 걸 쉽게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증가와 감소, 주기적 변화. 자, 여기는 함수예요. 근데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 나타내고 이들 사이를 뭘 하냐면 다양한 상황을 일상 언어, 표, 그래프식. 일상 언어, 표, 그래프식.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일상 언어, 표, 그래프식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에 상호 변환 활동을 하게 한다. 상호 변환 활동. 이게 빈칸만 뚫어놓으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못 쓰실 수 있으니까 이제 딱 제가 말할 때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상호 변환 활동. 자, 4번에 속력과 거리, 속력과 시간과 같은 실생활의 예예요. 자, 이걸 통해서 중학생이 우리가 뭘 지도했냐면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요걸 많이 쓰죠.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속도,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거예요. 속력, 거리, 속력, 시간을요.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실생활의 예. 앞에는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직관적, 그 다음에 예. 자, 그 다음에 5번. 함수의 개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서 다 뚫어놓은 거예요. 중학교에서 우리가 함수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의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이 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의 개념을 말할.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의 변함에 따라 다른 한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다. 이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아직 안 되셨으면 오늘 넘기지 말고 함수의 개념을 외우셔야 돼요. 자, 6번에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의미를 뭘로 하느냐면요.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지도하기를 바래.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의 지도를 정말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의미는 다양한 상황. 자, 그리고 공학적 도구 이용한다는 거 이제 말이 꽤 나와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새 교육과정에서 2로 교육과정에서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성질 탐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공학적 도구를.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탐구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고 성질 탐구 이러면 되는데 그 들어갈 말은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탐구. 엔드가 아니고요. 그림 그리고요. 그래프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 탐구. 그리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8번에 한계. 함수의 그래프요. 함수의 그래프 이제 용어에서 없어진 거예요. 애들이 자꾸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 이래가지고 그냥 없어졌죠. 자, 이게 단원이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건 다루지 않는다. 함수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 안 다룬다. 자, 네 번째 이제 기하로 갈게요. 여긴 진짜 용어와 기호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학습 요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진정한 학습은 반드시 지도서 특강 안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요소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학습 요소의 뭐 뜻, 여기에 지금 개수 이걸 아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리를 이렇게 딱딱딱 해드린 거고 반드시 하시고 자, 나하고 다항목 이제 쓰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떤 관련된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하는데 이게 뭐 아까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게 많았지만 유독 여기가 기하예요. 기하. 그러니까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점, 선, 면, 각이에요. 점, 선, 면, 각을 이용하여 그거하고 관련된 용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뭐 하는 거였어요? 작도하죠? 작도하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방법이 나오면 항상 설명하는 거죠.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게 한다. 3번, 다각형의 성질. 다각형의 성질에서요. 내각, 외각, 크기의 합, 대각선의 개수 이런 거 배우죠. 이거 중요하죠. 내각, 외각, 크기의 합, 대각선의 개수. 이거는 무엇을 한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각형과 다면체. 다각형과 다면체는 모양이 볼록인 것만 하죠. 볼록인 것만. 자, 5번도요. 입체도형 이제 중1에서 하는 입체도형, 간단한 입체도형에 무슨 하는 활동하고요. 그 전개도를 접어서 간단한 입체도형을 또 뭐 하는 활동을 하는데 먼저 간단한 입체도형의 단면을 관찰하는 활동과 단면을 관찰, 전개도를 접어서 간단한 입체도형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냐면요. 지금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관계예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관계. 왜냐면 입체도형의 단면, 그 다음에 전개도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펼쳤다 하니까 둘의 관계예요.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의 관계. 자, 6번에 회전체의 단면의 모양을 하는 이유는 회전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앞으로 필요한 정도로만 이런 말이 꽤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회전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정도만. 자, 7번에 사각형 성질이 나와서 사각형 성질. 그러니까 밑줄을 친 거를 위주로 봐야 돼요. 사각형 성질? 사각형 성질 어떤데? 대각선을 위주로 하잖아요. 사각형 성질 하면 대각선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8번에 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구. 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구 이용하는 건 그런데 근데 여기가 지금 기하잖아요. 합동과 닮음.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은 직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자, 중학교 3학년까지 삼각비는 배우기 때문에 지금 10번에 보시면 뭘 다루지 않냐면요. 삼각비 사이의 관계,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사이의 관계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삼각비 사이의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각도를 0에서 90도까지 하는 거지 더 넘어가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비의 값은 0도에서 90도면. 10번에는 삼각비 사이의 관계, 11번에는 삼각비의 값. 자, 12번에는요. 삼각비를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그죠?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데가 되게 많죠. 산도 백두산을 한라산을 올라갈 건 아니니까 거리나 높이죠. 거리나 높이 등을 구해보는 활동으로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바다를 막 걸어와서 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 원과 비례에 관한 성질은 다루지 않는다. 아까 그 전체적인 교육과정에서도 했고요. 자, 14번에 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서. 자, 아까도요. 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서 위에서 합동과 닮음을 얘기했는데 여기는요. 14번이죠.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거나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도형을 그리거나 만드는데 공학적 도구, 다른 교구도 써도 되고요. 어떤 그래픽 도구가 많으니까 도형을 그리거나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을 추론하려고 그려보는 거죠.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한다. 자신들이 한 활동을 가지고 토론. 15번은요. 도형 성질을 이론하는 어떤 다양한 정당화 방법에 대한 얘기라 중요해요. 전체 다 알아둬야 돼요. 15번.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제가 밑줄을 그래서 쳐놓은 거에 빈칸만 뚫어놨는데 밑줄 전체를 다 기억하세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는 뭐 하겠어요? 확인.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뭐 하겠어요? 설명. 자, 유사성의 근거에서 뭐 하겠어요? 추론.
연역적으로 논증하겠죠. 논증. 이러한 다양한 정당화 방법. 정당화 방법. 15번 잘 알아두시고 아까 함수도 함수 개념은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 16번 3개네요. 네, 3개. 이렇게 지금 기하에서 3개가 있어요. 도형의 대응, 접선의 길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도형의 대응, 접선의 길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다 사용해도 되는 용어예요. 여기 있는 거는 학습 요소에서 빠져나간 거지. 도형의 대응,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접선의 길이. 그래서 3개. 제가 3개 써놨죠? 도삼접이에요. 도삼접. 그러면 사실은 그 내용을 아니까 알 수 있긴 해요. 그쵸? 도형의 대응,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접선의 길이. 자, 달을 볼게요. 넓이와 둘레 길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기는 않아요. 평면 도형의 넓이, 둘레 막 이런 거를요. 근데 평면 도형의 넓이의 둘레 길이, 입체 도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평면 도형의 넓이와 둘레 길이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아예 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 복잡하게 변형. 된 평면 도형 그런 거. 복잡하게 변형된 입체 도형 그런 건 안 한다. 이제 특이 도형은.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 기호사용, 복잡한 형식, 논리, 규칙 이런 걸 이용하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연역적 정당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한 기호를 많이 사용하는 연역적 정당화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항목에서도 뭘 다루지 않는가를 좀 정확하게 요번에 한번 다시 꼬집어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빈칸을 많이 뚫었는데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3에서의 확률과 통계예요. 마지막 확률과 통계 학습 요소 보시면서 지금 또 나하고 달을 쓸게요. 자, 그러면 확률과 통계 보죠. 자, 다양한 상황에서 또 나왔어요. 너무 많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확률과 통계이잖아요. 다양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니까 뭘 한 다음에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보게 한다. 판단 근거를 설명해보게 한다요. 아,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수집한 자료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돼요. 다양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한 자료가 적절한지 판단. 그게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확률 통계니까. 앞에 다양한 상황이라 그래도 말이 다 다르니까. 2번. 또 있네요. 다양한 상황의 자료를, 이번에는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확인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한 상황의 자료를 어떻게 나타내고 표나 그래프로, 이제 확률 통계의 개념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분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특성을 설명. 표나 그래프, 특성을 설명. 들어갈 말이 그거예요. 3번. 눈금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자료를 부정확하게 나타낸 표나 그래프에서 오류를 찾는 활동을 한다. 부정확, 오류. 자, 상대도수 밑줄이에요. 상대도수. 여기 밑줄을 위주로 보시면서 상대도수는 어떤 걸 다루는데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다루잖아요. 도수의 총합. 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상대도수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경우의 수로 넘어가요. 자, 경우의 수로. 중2 경우의 수로 가서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경우에 간단한 것만 한다. 6번 확률은 어쩌구를 통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구한 건 상대도수로서의 의미와 상대도수. 실험이나 관찰, 상대도수.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의미를 연결하여 이해하게한다. 실험이나 관찰, 상대도수, 경우의 수의 비율, 연결. 자, 그 와중에 경우의 수의 비율로 다룰 때 7번. 각 경우가 뭘 하다는 걸 가정하냐면 발생 가능성 동등. 자, 그 다음 중3에 가서 보면은 8번에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중3이라고 이야기한 게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표값.
그쵸? 대표값을 선택하여 구해보고 각 대표값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뭐 하겠어요? 토론, 대표값, 유용, 토론. 자, 9번에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대표값과 산포도를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대표값과 산포도. 그 다음에 10번에 상관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죠. 양, 상관관계가 없는 거.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편하게 필기하세요. 뭐 OX로 해도 되죠. 있으면 O, 없으면 X. 자, 그 다음에 계급값이랑 경우의 수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계급값, 경우의 수. 계급값, 경우의 수. 요건 이제 교수학상에서 충분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해서 보시면 지금 중학생에게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면 빨리 하는 그런 문제는 다루면 안 되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평가할 때 한번 쫙 했었어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하는 거면 이렇게 딱 5개 골랐었잖아요. 자료의 수집 정리 해석, 자료의 수집 정리 해석, 수집 정리 해석, 분석 해석 뭐 괜찮아요. 수집 정리 해석. 이럴 때는 과정중심 평가를 한다 그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보시면 중1, 3에 전체적으로 이 5개 영역을 했고요. 제가 일부러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이게 다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개수. 이렇게 다 하면 한 66개가 돼요. 그리고 다 항목이 한 10개, 나 항목이 56개가 되는데, 이거 지금 개수 맞추는데 자꾸 재미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오늘 요 두세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쓰면서, 이게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는데 이건 아주 도움을 드리고자 일부러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여기 앞에를 전혀 교육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이거를 통해서 개념이나 이거 하시려면 그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도 나갈 때는 이거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의미를 다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은 이건 되게 이게 저거 뭐야? 왜 저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이건 복습 특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에 일단은 공통 수학이죠. 국민 공통 과정 중에만 우리가 편하게 할게요. 고1. 자, 고1의 문자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자식 보시면서 지금 나하고 나를 쓰세요. 자, 그러면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연산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조립제법이겠죠? 고1이니까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연산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예전에 복잡하게 했는데 바뀌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방법만 간단히 하라고 이제 했죠. 구체적인 예. 그리고 인수분해하는 거 이제 그 정도로 제한을 뒀고요. 3번에는 결국엔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내용을 한다.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죠. 연계성이 있는 거가. 중학교 추가. 중학교 추가. 자, 4번에는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인 것만. 개수가 실수인 거. 이제 허수가 들어가는 건 안 한다는 거고요. 5번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값은 실수 전체 범위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도 한다. 뭐 공부 계정에서는 뭐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이렇게 따로따로 전체하고 제한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고등학교 와서 고등학교를 다 넘겨버렸으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 들어갈 말이 자 6번에는 1차식과 2차식이 하나씩 주어졌다. 또는 2차식과 2차식 그러니까 두 2차식 중 한 2차식이 간단 인수분해 된다. 벌써 1차식, 2차식 미지수가 2개인 XY 관련돼서 연립 2차 방정식이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그래서 그 종류 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만 한다. 7번. 네. 7번은 이제 앞에 반복이 돼가지고요. 방정식, 부등식 하면 실생활 문제 해결해서 결국 유용성과 수학의 필요를 인식한다. 필요. 이거 아까 중학교 거에서도 통하는 얘기라. 그 다음에 9번. 연립부등식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그렇죠. 중학교에서 학습한 연립 1차 방정식 내용을 토대로 한다. 연립 1차 방정식은 아까 그렇지만 학습 요소에는 없죠.
예, 교수학습상에 사용해도 되고요. 토대로 하고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좀 헷갈려하는 A, B, C 그 형태의 연립 1차 부등식도 다룰 수 있다. 그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6개나 돼요. 6개. 자, 여기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일단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은 그건 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막 4차 방정식까지 풀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4차식을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게 들어가고요. 2개죠 벌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날 수도 있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요. 부등식으로 뒤에 3개가 있어요. 2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이렇게 좀 지금 웃길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갈 6개가 방정식으로 하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 들어가고요. 부등식으로 2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이렇게 들어가요. 6개가. 그걸 이렇게 막 외우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쓰시면서 요러한 용어는 학습 요소에서 나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 아까 같이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함수의 그래프라든가 이렇게 특이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 짚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래도 자꾸 익숙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써보면서 이게 학습 용어에서는 없어. 교수학습사용에서는 써도 돼 하는 그 정도. 막 암기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근데 제가 거기 필기하실 때도 제가 말한 순서대로 하면 좀 낫잖아요. 방정식끼리, 부등식끼리 이렇게 하면. 자, 다 볼게요. 다.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여기 다 다루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복잡한 인수분해 다루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활용하는 복잡한 걸 안 다루냐면요. 항등식 성질 나머지 정리의 인수분해 활용하는 거 안 다뤄요. 인수정리.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이거를 활용하는 건 안 해요. 2번 얘기예요.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그리고 판별식 활용하는 것도 안 해요. 3번에 들어갈 말이 판별식. 4번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활용하는 것도 안 해요. 중학교는 아예 다루질 않고요. 고등학교는 이걸 경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4번에 들어갈 말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기하 해볼까요? 예, 간단하죠? 기하는 조금이죠. 자, 그러면 기하 보죠. 간단하니까. 예. 무엇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다룬다. 아까 같이 추가할 것만 있는 거, 인수분해 같은 건 좀 추가만 하고 이런 거 연계하여 다룬다. 뭐냐면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직선하고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직방, 원방. 네. 자, 2번. 도형의 방정식 학습을 통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이 되겠죠.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 이거는 수학 교과끼리의 연결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공학적 도구를 하는 것이요.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 4번에 도형의 이동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통해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적용. 그리고 좌표축의 평행이동은 다루지 않아요. 좌표축의 평행이동은 다루지 않는다. 자, 여기도 3개가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 원방,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을 학습 요소 사용했으면 학습 요소에서 나온 거예요. 네. 내분점, 외분점, 원의 방정식 3개. 다는요.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을 어디에서 다룰 수 있음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다루고 복잡한 건 안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하와 대수의 연결에서도 사실은 좌표평면의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잖아요. 그래서 좌표평면. 들어갈 말이 좌표평면.
여기 또 나왔어요. 또 우리가 했던 거 과정중심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기하 영역의 주요 개념에 대한 기하 영역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거기 들어갈 말이 기하 영역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때 과정중심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고1의 지금 기하 영역을 하는 거고, 이건 사실 이제 고1의 전체에 이제 아까 같이 학년별로 아닌 거고 전체 수학이라서 그거 아까 중학교 전체 3년 내용보다는 적지만, 자, 세 번째 수 연산으로 가셔서, 자, 수와 연산이 고1의 수와 연산은 집합하고 명제예요. 그쵸? 집합하고 명제. 그래서 집합 명제 관련된 나하고 다를 써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복습하는데 목적을 두셔야 재미지게 참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나의 위치, 나의 복습 상태를 점검하는데 또 의의를 두시면 되니까, 자, 집합의 연산의 법칙은 뭘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히 하냐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하냐면요. 모든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 학생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죠? 첫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 두 번째가 모든 어떤, 세 번째 명제와 조건. 명제와 조건의 뜻은 수학적인 문장. 예전에 이제 개정 전에 중학교 때부터 막 집합을 할 때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일단 수학적인 문장으로 간결하게 바뀌었고요. 그것만 다루는 걸로. 명제의 증명은 간단한 것만 다룬다. 3번의 수학적인 문장, 4번의 간단한 것. 5번에 이 세 가지 조건 있죠. 충필, 필충. 충필, 필충. 이거는요, 구체적인 예. 자, 이제 이 명제 단원에서 좀 증명을 조금 해요. 고등학교 와서는. 그래서 증명을 지도할 때는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게 한다. 이게 직관적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진적으로 형식화한다. 직관적 이해, 점진적 형식화. 직관적 이해, 점진적 형식화. 6번에 직관적 이해, 점진적 형식화. 자, 7번에도 이제 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랑 규류법을 하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랑 규류법을 여기서 처음으로 배우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규류법. 집합이란 자체가 명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여러 내용 영역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필요성과 유용성과 함수할 때도 나오고 뭐 할 때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개가 있어요. 5개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이건 외우기보다는 제 얘기 들으시면서 또 아까 쓰신 거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유한집합, 무한집합, 서로 같다 이런 거.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유한집합, 무한집합, 서로 같다 이런 말들이 이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5개예요. 자, 다 볼게요. 다를 보면은요.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라. 뭐 물론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집합의 개념이나 포함관계, 집합의 개념이나 포함관계를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만, 수준에서만 하고, 과정중심평가 또 나왔죠? 증명능력. 증명능력을 평가할 때는 과정중심평가를 할 수 있다. 증명능력을 평가할 때 과정중심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수연산이었어요. 고1에. 함수 넘어가면서 또 함수 써보세요. 함수. 5개, 2개가 있어요. 함수. 자, 함수 볼까요? 예. 함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장하여 주어진 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를 통해 이해하게 한다. 확장, 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 연계하는 거, 추가하는 거, 확장하는 거 이렇게 살짝 다른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추가해야 될 게 또 이거만 딱 추가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시켜야 될 게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해야 될 게 있죠. 왜냐면 집합을 배웠냐 안 배웠냐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확장,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자, 이번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해하게 한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면서 우리가 고1에 와가지고 처음 배우는 거라서 제가 그냥 구멍을 뚫어놨어요. 처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어려워하죠. 1대1 대응, 1대1 함수. 둘이 이제 하나 확장된 개념이지만,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게 고1 때 처음 배우는데 어려워해요. 그래서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지도서를 다 마스터 하시면 이제 다 머릿속에 뜨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유리식, 무리식. 유리식, 무리식이 상당히 많이 경감됐고요. 양이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유리, 무리함수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대응으로 정의된 함수의 예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대응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집합을 배우고 함수를 배워서. 자, 복잡한 문제를 안 하긴 안 하는데요.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때 빈칸에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그리고 유리무리 함수의 그 형태 있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중심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더 선을 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선을 넘지 않겠다. 자, 이 고1 공통수학 안에 확률 통계 영역이 이제 추가가 다시 왔잖아요. 백 컴백을 한 거죠. 그 전에 다시 나갔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거 같이 볼까요? 마지막 거. 마지막에 이게 이제 합고배 법칙은 뭘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 뭐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스타트 자체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고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드디어 순열 조합을 하고 아까 중학교에서 그래서 순열과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열의 수와 조합의 수는 간단한 경우를 예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경우를 예로 제시할 때 뭘 써냐면은 직접 나열하거나 수영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한다. 결국에는 순열 NPR과 조합 NCR에 대한 일반화 방법도 지도를 한다. 빈칸에 직접 나열, 수영도, 일반적. 실생활,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순열 조합 필류를 인식하게 한다니까 뭐예요? 실생활 문제. 이 확률과 통계니까요. 그 다음에 다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에서 뭐하고 관련된 건 복잡한 건 다루지 않냐면 경우의 수, 순열조합 들어가면 돼요. 경우의 수, 순열조합. 여기가 그런 단원이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다 항목은 그냥 읽어보세요 하는데 요번에는 그냥 한번 그래도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고1이 된 거예요. 문자식, 기하, 이거.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것들 지금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넘겨보실까요? 예, 많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수학 1이죠. 예, 전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수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같이 보면서 쓸게요. 예,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번 써볼게요. 조금 제가 천천히 할게요. 템포를 맞춰서 한번 써보시는데 빨리빨리 나는 외운 걸 확인하겠다 하시면 얼른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 안에서 지수가 유리수 및 실수인 경우는 미시 양수인 조건이 필요하게 함을 이해한다. 양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와서 지수를 사실 확장하는 건데 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인 경우는 뭐겠어요? 어렵게 하지 않죠? 직관적. 자, 로그의 성질은 지수의 성질과 어떻게 하겠어요? 관련지어서 하겠죠. 관련지어 한다. 관련지어. 이건 이제 이 유의사항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예, 역함수. 근데 그거를 가장 이제 우리가 교과에서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시키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시킨다. 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 들어갈 말이에요. 지수 로그하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공학적 도구 이용해라 이 소리예요. 지수 로그하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은 좀 잘 유념히 봐두세요. 이게 이제 일반 선택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유의사항이나 이런 게 솔직히 출제되는 확률은 적었어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적고, 뭐, 이렇게 나오는 연도가 한참 만에 가끔 등장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저번에도 진도 나갈 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개정을 해버리면서 내용 체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이라고 해서 수원 수투라고 해서도 여기 안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안 나온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1 것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선택은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6번은 좀 잘 알아둘게요. 왜냐하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배우는 본질이 바로 구체적인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구체적인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빈칸에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는 본질이잖아요. 구체적인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함수를 배우는 필요성, 그리고 그거의 유형성 이런 걸 다 느끼는 거라 그 6번은 잘 봐두세요. 자, 다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잡한 걸 하진 않는데 지수와 로그의 성질, 들어갈 말이 지수와 로그의 성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복잡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단원의 지수 로그 함수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삼각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각함수로 가셔서 보세요. 삼각함수로 가서 삼각함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삼각비죠. 중학교 때는 삼각비밖에 안 한 그거와 연계하여 이해시키고 삼각비. 삼각함수의 성질은 삼각함수의 무엇의 성질을 이해하는 정도까지 하냐면 그래프.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이 필요한 정도로 많이 나온댔죠? 자, 그럼 여기 공학적 도구가 또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도 지수 로그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는데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 여기서는요. 그럼 뭐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냥 관련된 문제 그래도 돼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프 그릴 때 일단 중요하죠. 공학적 도구가. 자, 4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는 자체가 그 법칙은 삼각형의 유교서를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각, 변, 이제 각의 크기, 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본질이니까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뭐 하는데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거 하죠. 삼각형의 넓이 같은 걸 우리가 기존에 초등학교 때 했던 막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 아닌 걸로 배우는 거죠. 각을 알아도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빈칸에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삼각형의 넓이. 자, 5번. 무엇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 유형성과 가치를 인식하는데 바로 위에서 말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4번에서 말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6번. 삼각함수가 포함된 무엇은 삼각함수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삼각함수가 포함된 무엇이 뭐냐면요. 방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사인,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나타나는 경우만 다루되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것만 해. 그쵸? 빈칸에 방정식, 부등식, 해석, 해. 이렇게. 자, 그 달을 볼게요. 삼각함수 평가에서는요. 기본적인 뭐 그래프를 두고 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무엇은 하지 말라고 정확히 명시하냐면요. 복잡한 옆에 보면 합성함수나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
합성함수나 복잡한 합성함수. 예, 여기 복잡한은 제가 써놨는데 합성함수나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 그거는 이제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수열이 되겠죠? 네, 세 번째 수열이 돼요. 학습 요소도 한번 보시고. 자, 나를 볼까요? 지금 자연수의 거듭제곱 K제곱 K3승이 있네요. 이것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요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대단히 많이 이게 경감이 돼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는 K제곱 K3승 요런 것만 해라. 2번 수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귀납적으로 표현해요. 귀납적. 그리고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무엇을 안 하냐면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안 해요. 귀납적 일반항. 귀납적 일반항. 증명의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면 어려운 증명을 너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 들어가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연역적 증명 방법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원리 이해 정도로만. 4번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것으로서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증명 방법이 귀납법이죠. 수학적 귀납법이잖아요. 자연수 n에 대한 증명 방법이에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증명 방법. 여기서는 하나가 있죠? 들어갈 게 하나, SN 요거. SN 요것은 교수학습상황에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학습 요소에서는 사라졌어요. 자, 등비수열과 그 합을 이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어떠한 거, 아까 조금 전에 복잡한 합성함수, 절대값 여러 개 있는 거 하지 마 이것처럼 여기서는 연금의 일시 지급, 대출금 상환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했나? 했었어요. 예. 연금의 일시 지급, 대출금 상환. 연금의 일시 지급, 대출금 상환 이런 문제는 이제 하지 말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투로 가볼까요? 네, 수투로 와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볼게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점점 더 줄긴 주는데요. 자,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단원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뜻과 성질이에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뜻과 성질. 함수의 극한에 대한 뜻과 성질. 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학적 도구 이제 활용해라, 이용해라. 자,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왜 배우는 거니까? 함수의 미분과 적분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미분, 연속과 미분이요. 함수의 연속과 미분을 이해하는 대만. 빈칸의 연속과 미분이요. 항상 미분하면 적분, 미분, 적분이 따라다니죠. 연속과 미분이라는 말을 넣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서. 들어갈 말이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 그거 같은 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수2에서 하는 이제 미분이죠. 미분하고 적분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선택이 되는데, 자, 미분은, 여기 이제 미분하고 적분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언제든지 아무리 선택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잘 봐두세요. 자, 미분 계수의 어떤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학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냐면, 기하적 의미.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는, 기하적.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데 두 가지 정리예요. 배우는 두 가지 정리 뭐 했어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롤하고 평균값 정리. 롤, 평균값 정리. 두 가지. 자, 직선 운동의 하나에 다루는 것은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는 직선 운동의 하나에 다룬다. 적분이나 미분이나 똑같은데요. 4번에 미분법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 그러니까 계산하기보다는 미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유용성 가치를 깨닫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적용, 의미. 다음 항목 볼게요. 어떤 거에 관한 지나친 복잡한 거 안 하냐면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복잡한 거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를 활용하는 그런 막 최대, 최소 이런 거 할 때도 또 복잡한 거 안 하고요. 도함수.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복잡한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과 연속, 도함수 활용, 속도와 가속도 이런 복잡한 건 안 하는구나.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마지막 단원의 적분 볼까요? 수학 2의 적분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1번은 여기가 지금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적분에 필요한 공식은 미분법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적분에 필요한 공식, 유도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적분에 필요한 공식은 미분법의 공식에서 유도한다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정말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2번은 꼭 아까 함수 그랬잖아요. 제가 함수의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들은 중고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지금 정적분 정의 내리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애초에 처음 진도 나갈 때 다 표시했죠. 별표도 하고 왕별표도 하고. 자, 2번에 처음 앞말이 뭐겠어요? 뭘 다루지 않느냐면 급수의 합을 이용한 정적분의 정의는 다루지 않는다. 급수의 합을 이용한 정적분의 정의.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분 구적법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렇죠. 급수의 합을 이용한 정적분의 정의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먼저 뒷부분 도입 및 설명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도입 및 설명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래놨잖아요. 중간에 많죠. 그게 바로 정적분 설명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교재에 있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완성하시면 돼. fx의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정적분의 정의 내리는 거 있죠. 예, 하여튼 2번 있죠. 나번에 2번은 꼭 기억하세요. 예, 뭘로 기억하냐? 수학 2의 적분에서 정적분을 정의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3번의 직선운동. 앞에랑 똑같아요. 속도거래에 관한 걸 직선운동 하나여 다룬다. 그 다음에 제가 4번도 일부러 빈칸을 안 뚫었어요. 왜냐면 아까 앞에 미분이랑 똑같아서 적용하기보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유용성 가치 인식. 자, 그 다음에 5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이게 내용들이 달라지면서 그 위에서도 지금 정적분의 정의 자체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자체도 이제 학습 요소에서는 나갔는데요. 지금 5개 들어갈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피적분함수, 원시함수, 위끝, 아래끝. 피적분함수, 원시함수, 위끝, 아래끝. 근데 이게 교사학습 상황에서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학습 요소에서 나간 거예요. 피적분함수, 원시함수. 위끝, 아래끝, 미적분의 기본 정리. 5개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들으시면서 정적분의 활용해서 복잡한 거 안 한다. 정적분의 활용해서 복잡한 걸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미적으로 가면은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미적은 이제 초월함수 미적이가 거의 내용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 선택 미적으로, 일반 선택 미적으로 가서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에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와 성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와 성질은 직관적 이해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와 성질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와 성질. 2번째, 수렴발산 나오네요. 수렴발산은 수렴의 정의와 성질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설명해보게 한다. 수렴의 정의와 성질.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기 때문에 수렴의 정의와 성질을 바탕으로 지도하고요. 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 거 또 보이죠? 3번에 수열이나 급수의 수렴 발산. 수열이나 급수의 수렴 발산은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이해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워낙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법 자체가요. 수열 극한에 대한 성질, 기본 성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도해라 이런 거죠. 5번에 급수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급수 활용한 것도 결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형성 가치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거 한 개 있어요. 한 개. 아까 여기에 이거 이제 아까 수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죠. 요거 들어가면 돼.
아까 SN을 그대로 활용하네요. 그것이 6번에 들어가면 돼요. 자, 이거 너무 말이 길었나요? 1번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와 성질, 2번 수렴의 정의와 성질, 3번 수열이나 급수의 수렴 발산, 4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5번 급수, 6번 이거였고요. 이게 지금 복습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면 너무 지루하고요. 어차피 자료가 있잖아요. 다 책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못 쓴 거 쓴 것만 확인하시는 게 훨씬 스피드하게 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이 복습 특강으로 지금 뭐 한 3시간 이상씩 공부하기는 그거는 웬만해선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의지가 있어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는 있어도. 자, 다는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 일반항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 있잖아요. 일반항, 우리가 그걸 몇 급수 이런 말로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일반항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이렇게 복잡한 건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막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미분법을 한번 보죠. 미분법. 이게 지금 미적분의 미분법인데요.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이런 초월함수의 미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이제 극한들을 좀 배워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은 지수함수 EX와 로그함수 LNX에 뭘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하려고 배우는 거라 빈칸의 도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지금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덧셈 정리를 배워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하고 관련된 건 안 해요. 복잡한 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3번을 보니까 삼각함수 sin x, 코사인 x의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3번은 삼각함수의 극한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아까 지수랑 똑같죠? 네. 자, 누구의 미분은 함수의 몫의 미분에서 다룬다. 유리함수하고요, 탄젠트 함수. 유리함수하고 탄젠트 함수의 미분은 함수의 미분에서 다룬다. 그 발음 참 몫의 미분이죠. 목이에요, 목. 자, 5번에 간단한 곡선을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여 나타내냐면요. 매개 변수나 음함수. 간단한 곡선을 매개 변수나 음함수 이용하여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와 음함수는 뭐야? 이러면 그게 뭐예요?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거죠.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와 음함수는 곡선을 표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 되게 간단한 것만 다룬다. 6번. 자, 7번에 들어갈 말은요. 그 다항함수 형태의 그 도함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y = xn 이러한 도함수를 다루라는 건데 이 n이 실수인 것까지 확장하는 걸 여기서 배우죠. 앞에 아까 여기에서 미분에서는 그걸 지금 실수까지 확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와서 확장을 시켜요, n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수법칙도 중학교 2학년에서 자연수만 배워요, 지수를. 그러다 고등학교 아까 여기 지수 여기 와가지고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되는 걸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7번에 들어갈 말은 요걸 넣어야죠. x, n승 미분하는데 n이 실수다 넣고요. 3계도 같은 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을 통해서 유용성 가치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과 도함수 활용. 지금 다에 들어갈 말이에요. 지나치게 복잡한 걸 안 하는데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 활용 이런 거. 단원 이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 활용 이런 거에서 복잡한 거 안 한다. 여러 가지 미분법이랑 도함수 활용에서는 복잡한 걸 안 한다. 그 소리. 자, 적분법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런 초월함수에 관련된 거를 하니까요. 예, 적분에 필요한 공식 미분법에서 유도한다. 똑같아서 냅뒀고요.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이제는 아까 말한 급수로 표현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 나타내 보므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 그게 결국 급수인데요. 결국은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극한으로 나타내 봄으로써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 말이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3번에.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지도할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다.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지도할 때 공학적 도구 이용한다. 3번에 그 다음에 4번도 같은 소리였고 5번이 그 계속 말한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은 학습요소에서 나갔지만 여기 급수 단원하고 이제 넓이 구할 때 초월함수에서 이거는 사용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다항목에서 여러 가지 미분법과 지금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미분법과 도함수 활용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적분법과 정적분 활용해서 복잡한 거 안 한다 이제. 자, 다항목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건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복습 한번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예. 지금 확률과 통계 남았어요. 확률과 통계하고 진로 기하 하나 있는데, 자, 경우의 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요쪽에서 여기에서 여기 좀 배우고 건너간 상태라 기본 순열 조합은 이제 안 배우고 이제 확장된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원순열 같은 거 배우는데 염주순열 같은 거 있는 원순열은 안 배우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거 배워요. 아까 여기서 순열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가서는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제 다항목을 보면 이제 I, 허수단위 I가 포함된 이런 이항 정리는 안 하고요. 항이 3개 이상인 다항 정리도 안 해요. 항이 3개 이상인 다항 정리도 안 하죠. 허수단위 I가 들어간 이항 정리도 안 하고 항이 3개 이상인 다항 정리도 안 하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복조합, 중복순열 위주로 하는 거죠. 위주로. 다른 것도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확률로 넘어와서요. 여기 선택의 확률로 와서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확률을 도입한다.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확률을 도입한다. 자, 2번, 3번 다 너무 중요해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 통계적 확률을 다룰 때는 충분히 많은 횟수의 시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죠. 충분히 많은 횟수의 시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말 많이 해. n을 무한번까지 하는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충분히 많은 횟수의 시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2번, 3번 다 중요해요. 수학적 확률을 다룰 때 근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동등. 우리가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확률을 하는 거랑 똑같죠. 중학교 2학년에 발생 가능성 동등. 계산이 복잡한 건 안 다뤄요. 계산 4번에 이항분포하고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연결짓죠. 이항분포 5번에 자, 다해 3사건 이상에서 서로 독립이거나 배반인 건 안 해요. 서로 배반이거나 독립인 건 안 해요. 3사건 이상에서. 빈칸에 서로 배반이거나 독립. 우리가 했던 거죠. 과정중심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었죠. 조건부 확률. 과정중심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자, 여기에 통계예요. 통계죠. 통계 조금 있어요. 예. 자,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를 다룰 때 구체적인 예를 통한다. 일단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를 넣으세요. 1번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해요. 이것도요. 예. 실생활 자료로 뭘 다루는데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죠?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다.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 그러니까 거의 내용책이에요. 여기는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을 실생활 자료로 해요. 1번에 들어갈 말이 이산 연속 확률 변수고요. 2번에 들어갈 말이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 그러니까 거의 내용책인데 단원 이름이라고요. 예. 3번에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고 올바른 표본 추출이 모집단의 성질을 예측하는 모임을 이야기한다. 실제적인 예를 통해 표본조사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표본조사의 필요성. 올바른 표본 추출이 모집단의 성질을 예측하는 기본 조건임을 알게 한다. 기본 조건. 3번에 표본조사 필요성, 기본 조건. 자, 4번 볼게요. 표본 평균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예요. 표본에 따라 다른 값. 표본에 따라 다른 값. 자, 공학적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를 도입할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여기서가 처음이라 내용이 많죠. 예. 자, 모평균의 추정은 모집단의 분포가 무슨 분포만 하죠? 정규 분포만 하죠? 정규 분포. 자, 7번에 또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나오면 언제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료가 나오면 뭐예요? 수집, 정리, 분석이에요. 수집, 정리,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만 넣어도 돼요. 수집, 정리해서 결과 분석 이건데 수집, 정리, 분석하는 활동을 자,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요.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적분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수투를 배웠다 먼저. 수투를 이수한 학생은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적분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자, 이것도 기존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사라졌어요. 2개 들어가요. 9번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요, 이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에서요, 이 통계 단원에서 어떠한 증명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냐면요,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식을 증명하는 걸 안 다뤄요. 그러니까 1번에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그런 거 이제 예전에는 그거 평균 분산 구하는 공식 할 때 증명을 했거든요. 그 막 학교 내신 시험에도 내고 막. 자, 2번은 모평균의 신뢰 구간. 모평균의 신뢰 구간. 모평균의 신뢰 구간. 그리고 3번 예전에 했었죠? 과정중심평가 하는 거에서 했었는데 모평균의 추정과 결과의 해석. 모평균의 추정과 결과의 해석. 결과의 해석. 모평균의 추정과 결과의 해석. 할 때는 과정중심평가를 할 수 있다. 자, 진로 선택 기한은 좀, 그래도 워낙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곡선하고 평면 벡터, 일단 공간 벡터 이렇게 있을 때 2차 곡선에 가서 보실 때 1번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2차 곡선 자체를 원뿔을 절단해서 얻을 수 있는 곡선이라는 걸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차 곡선은 원뿔을 절단해서 얻을 수 있는 곡선임을 이해하고 이럴 때 이제 공학적 도구나 어떤 교구가 좀 있어야겠죠. 예. 2차 곡선은 원뿔을 절단. 그래서 기하적 대상을 대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를 되게 크게 이제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뭐 심미적인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 접선을 구할 때는 판별식을 이용을 하면 돼요. 판별식. 그쵸? 접선을 구할 때 접하는 거에서 근이 중근인 걸 하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미적분을 이수하는 학생들이다. 그럼 여기서 미적분을 아까 이수했다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도 되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도 돼요. 이게 문이과 통합 이래가지고 이수의 순서가 이제 약간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수 안 하고 들을 수도 있게 되고 이러니까 확률 통계, 기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축에, X축, Y축에 평행한 것만 다뤄요. 평행한 것만 다룬다. 평면 벡터에서는요. 벡터를 표현하고 탐구하는 방법에는 기하적 방법인데 기하적 방법은 뭘 이용하냐면 화살표. 대수적 방법은 뭘 이용하냐면 좌표. 화살표를 이용한 기하적 방법과 좌표를 이용한 대수적 방법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하고 결국은 벡터를 배운 다음에요. 벡터를 사용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직선하고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사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 그걸 배우는 거죠. 직선과 원의 방정식. 직선과 원의 방정식. 2번에 그다음에 4번에 하나 있어요. 하나. 교수학습 사용해서만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벡터 방정식. 벡터 방정식.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건 사실은 근데 되게 기억하기 좋죠. 하나씩 있는 건. 자, 마지막이에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간 도형인데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이제 1번은 되게 기억하기 좋죠. 하나씩 있는 건. 2번은
공간 도형의 성질은 뭘 이해한 후 증명하게 한다. 뭘 이해하냐면요. 공간 도형을 우리가 사실 진짜 어려워하잖아요. 관찰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증명을 해요. 관찰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증명을 하게 해요. 이게 그 중학교 기하와의 차이겠죠. 공간 좌표는 평면 좌표를 확장하는 수준에서 지도한다. 확장. 자, 공간 좌표의 개념과 성질을 이용하여 공간 도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빈칸에 공간 도형. 자, 결국에는 그 복잡한 XY 평면이라든가, 그쵸? X 이퀄 제로가 되는 그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이야기한다. 결국엔 이제 시각적인 걸 많이 해야겠죠. 빈칸에 직관적. 자, 이 마지막도 우리가 진도 나갈 때도 말했지만 5번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심미적 가치를 인식하자는 게 하나 있다고, 유일하게. 그쵸? 우리 주변에 등에 나타난 공간 도형의 성질을 이해해서 수학의 심미적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뭐냐면 자연이나 건축물, 예술물. 자연, 건축물, 예술물. 이런 걸 통해서 수학의 어떤 심미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랬어요. 자, 힘들게 왔고요. 일단 이거는요. 아까 제가 약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습 특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으로서 보시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잔소리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복습을 하는 거에 잣대로 사용을 한다면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시기가 있으시죠? 시기별로 보셔도 괜찮고요. 자신의 그 진도 상황에 따라 보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이게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한 번 정도의 특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가지고 하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자료만 가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면 끊어서 하시면 돼요. 뭐 하나만 하기 너무 작으면 1, 2, 3, 4를 묶고 5를 또 나눠서 한다. 5에서 중고를 나눠서 한다라든가. 그래서 우리 이게 정확하게 이 전체적인 걸 다 했어요,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신기한 이론반이 종강은 안 했지만 교육과정 부분에 대한 복습 특강을 한 거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자료를 채우시면서 내가 안 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된 거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셨어요. 한 3시간 동안 공부한 거지만 30시간 이상의 효과가 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우리 그 복습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